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의 방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도착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서 영접했죠? 네,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2시 반을 넘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푸틴 대통령 도착 당시 화면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열중시어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도착하고 두 정상은 두 차례 포옹과 긴 악수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9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환하게 웃으며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밀착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어 기다리던 일행들과도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며 차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중간에도 멈춰서서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화면 속에 보입니다. 두 정상은 아우루스 리무진에 타는 순간에도 서로 상석을 양보하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아우루스는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으로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리무진 차량입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을 뒷좌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을 뒷좌석 왼쪽에 태운 리무진은 오토바이 호위를 받으면서 공항을 떠났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차량은 의전용 오토바이의 호위 속에 어두운 새벽 평양 거리를 환하게 밝히며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평양 거리 곳곳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푸틴 대통령 초상과 러시아 국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금수산 영빈관에 함께 입장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을 숙소까지 함께 이동해 좋은 밤을 보내시라고 인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1박 2일 일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도착이 늦어지면서 하루 일정으로 줄어들겠네요. 네, 당초 발표대로라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국빈 방문 일정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크렘린궁은 새벽 2시 40분쯤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따라서 1박 2일이 아닌 사실상 당일치기로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 시간이 많이 늦어진 만큼 오늘 낮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핵심은 북러 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산책과 다도를 겸한 비공식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크렘린궁이 앞서 이 1대1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힌 만큼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가 관심입니다. 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은 공동 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더 공고히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계속 면밀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도 푸틴의 침략 전쟁을 돕는 플랫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푸틴의 방북은 우리가 한동안 경고해왔던 사안이라며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이 잔인한 전쟁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와 비확산 체제 유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무력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공격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에 이어 헤즈볼라와도 전면전에 들어가는 조치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레바논 베이루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전면전 우려 때문입니다. The situation is serious. We have seen an escalation over the last few weeks, and what President Biden wants to do is to avoid a further escalation to a greater war. 그러나 이 와중에 이스라엘군은 전황평가 회의를 열어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상군 준비 태세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레바논 내 전투를 가장한
2주간의 예비군 훈련을 마쳤습니다. 헤즈볼라의 대이스라엘 무력 공세가 한층 격화한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Hezbollah's increasing aggression is bringing us to the brink of what could be a wider escalation, one that could have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Lebanon and the entire region. 헤즈볼라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 지지를 선언한 뒤 이스라엘과 거의 매일 무력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최근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공습으로 최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한 이후 수백 발의 로켓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전투기 등을 동원해 헤즈볼라의 주요 시설을 공습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8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자 전쟁에다 또 다른 전면전이 터진다면 중동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 스탠다드 & 푸어스 S&P 500 지수가 인공지능 AI 붐을 주도하는 엔비디아 급등에 힘입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8포인트 오른 5,487.0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이날도 오르면서 올해 들어 31번째 최고가 기록을 썼습니다. 엔비디아는 3.51% 올라 지수 상승을 주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MS를 제치고 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3,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0조 원으로 MS의 3조 3,200억 달러를 추월했습니다. 네, 오늘의 국회 일정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만든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가 오늘 대법원을 항의 방문합니다. 특위위원장인 유상범 의원 등은 이번 방문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이 대표와 관련된 4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위 간사를 맡은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하는 전술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통상 국민이 받는 일정대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조경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1, 2차관을 대상으로 의료계 집단휴진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등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 명령권 발동과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원구성 대치로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휴진에 전국병의원의 14.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지난 2020년 벌어진 집단휴진 때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 세브란스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이른바 빅5 상급 종합병원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방침에 따라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은 전체 3만 6천여 곳 중 14.9%. 지자체에 신고한 수치보단 많았지만 앞서 의사협회가 휴진에 찬성했다고 밝힌 73.5%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행정처분과 고발을 예고한 데다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등 재정 압박까지 경고한 마당에 휴진 강행이 쉽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는 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서울의대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동참합니다. 또 서울 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이 다음 달 4일부터 휴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일주일 단위로 그런 상태를 좀 평가하고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의대와 삼성 서울병원이 수련병원인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 모두 휴진을 선언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교수들은 휴진 중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환자는 계속 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에서 무기한 휴진이 확산할 경우 이번 의정 갈등 이래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질 거로 우려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사과와 티셔츠 값이 1위인 나라, 놀랍게도 대한민국입니다.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55%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내려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물가도 OECD 평균 수준입니다. 하지만 생필품 물가가 높다 보니 체감 물가도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공요금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73, 즉 27% 정도 저렴한 겁니다. 반면 의식주 지수가 155나 됩니다. 특히 의류랑 식료품이 더 비싼 편입니다. 돼지고기는 OECD에서 두 번째, 남자 정장은 세 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또 골프장의 이용료도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왜 유독 생활과 맞닿은 의식주가 비싼 걸까요? 한은은 유통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만약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평균 소비 여력이 7% 정도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어떤 구조 개선이 필요할지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한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 처음으로 70%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들의 취업은 막막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일자리의 질을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고용률은 꾸준히 늘어서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반면에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5.4시간, 10년 전보다 9시간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데 힌트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적고 진입 문턱은 낮은 일자리가 많아진 거죠. 청년층과 고령층이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달 대행이 대표적이고요. 또 고령화로 50대 돌봄 인력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자리, 근로시간이나 임금 수준은 떨어지죠. 고용시장의 질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용률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악화하면서 괴리가 생겼습니다. 신문은 고용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그런데 감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침수 위험인 지하차도가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침수될 수 있는 지하차도는 전국에 183곳, 전체의 17% 정도입니다. 오송 참사 때 지하차도 차량 진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죠. 문제는 참사 이후에도 차량 통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그중에 159곳, 전체 15%에 달한다는 겁니다. 또 내부에 고립된 사람들이 탈출할 비상탈출구나 사다리가 없는 곳도 163곳이나 됐습니다. 또 17곳은 예산을 못 받아서 진입 차단 시설 설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방비 상태 올해 2월까지 계속됐습니다. 3월부터 행안부 등 정부 부처가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원인은 아는데 그대로 놔뒀다가 또 지난해 같은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장마철도 다가오는 만큼 빠른 대비가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찾아온 여름 불청객 모기. 이번 달 2일부터 서울시의 모기 활동 지수는 쭉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러자 드론을 띄워서 퇴치하는 곳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자치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입니다. 농업용 방제 드론이 살충제를 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남구가 서울 시내 자치구 중엔 처음으로 드론을 방역에 활용했습니다. 또 보다 넓게 구석구석 방역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피부에 무해한 친환경 살충제라고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직접 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중구인데요. 문자로 주소를 보내면 찾아와서 방역 소독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외 다른 자치구들도 각자 모기 방제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모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모기에 최대한 덜 물리는 상쾌하고 쾌적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입니다. 1985년 63빌딩에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아쿠아리움 963 시월드 현 한화 아쿠아플라넷 63이 이번 달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수도권 시민들의 소풍과 데이트 필수 코스였던 63 시월드, 지금까지 9천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어공주 공연을 도입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많은 시민의 추억이 서린 아쿠아리움은 곧 사라지고 해양 생물들은 다른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에는 프랑스 현대미술관인 퐁피두 센터의 분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퐁피두 센터 분관은 내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네, 6월 1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의 인턴 확인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20분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변호사 시절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 2020년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거짓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KT 임원 시절 회사 돈으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구현모 전 대표의 2심이 선고됩니다. 앞서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사가 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분쟁 소송의 항소심 선고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나옵니다. 이 전 소속사는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부당하다며 손해배상금 27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은 계약 해지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며 손흥민 선수 측이 기존의 광고 정산금 2억여 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치소에서 탈주했다가 검거된 김길수가 오늘 오전 10시 특수강도 혐의 부분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던 중 탈주국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구로구의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퇴근 시간이 지난 뒤여서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할머니가 몰던 차가 지하 주차장을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10개월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간밤의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입니다. 옥상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매캐한 연기가 양쪽으로 갈라져 희뿌옇게 솟아오릅니다. 새빨간 불은 건물 위에 주차된 차를 덮칠 듯 넘실댑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산업용품 종합상가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뒤라 건물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불은 실험 장비를 가공하는 업체 사무실을 전부 태운 뒤 40분 만에 꺼졌고 1,700여만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2년 전인 지난 2022년 9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소방당국은 이번에는 사무실 안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되며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산을 덮은 연기 앞으로 소방 헬기가 지나가며 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광주 북구 생용동의 산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 자체는 크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바람이 강해 진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로 끝차선에서 버스와 승용차, SUV가 나란히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처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SUV 운전자가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탄 10개월 손자가 숨지고 아이를 안고 있던 30대 어머니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쯤 강원 삼척시 도계읍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이 헬기 2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4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북 김천시 어무면에 있는 산업단지 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원 138명, 장비 40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에 있던 2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장 안에서 일하던 나머지 작업자 10명은 무사히 대피를 마쳤습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학당은 김 의원이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환란 초대 총장이 미군 장교에게 이대생들을 성상납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알려지며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단과 정부의 수사 의뢰 사건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사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고려제약. 지난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엑셀 파일로 된 명단에는 1,000명이 넘는 의사와 접대 금액, 종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이나 물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경위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 1,000명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입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진짜. 네? 영업사원 만나기만 했어도 이름을 다 올려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경찰에 20건 이상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지방청에 각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이 한 곳의 문제가 아닌 업계 관행으로 본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백종원 씨가 지금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있잖아요. 예. 연돈 볼카츠가 또 여기 있는데 지금 가맹점주들이 어제 모여서 피해 사례 지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먼저 그 연돈 볼카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연돈 볼카츠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맛집으로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돈가스 전문점인데 연돈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지금 최근에 그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되면서 3년도 안 돼서 신규 가맹점 83개 점 중에서 50여 개 점이 폐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업주들이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어제 지금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도 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에서요, 일부 업주들은 가맹본부가 원래는 월 3천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에서 25%의 수익률을 홍보했는데요. 네. 실제로 운영을 해봤더니 월 매출은 1,500만 원에 불과했고 수익률도 7에서 8%에 불과해가지고 가맹점주가 100만 원 안팎밖에 수익을 못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뭐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본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사가 그것도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지금 가맹점주들만 계속 지금 빚에 허덕이고 예.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본코리아 측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당연히 더본코리아 측에서도 반박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더본코리아 측에서는요, 2022년에 월 매출액이 1,700만 원 수준이라는 예상 매출 신청서를 산정서를 가맹점에 배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연돈 볼카츠 가맹점들이 월 평균 매출이 동종의 다른 테이크아웃 브랜드의 월 평균 매출과는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원재료 공급가도 자기네들이 15% 정도 평균적으로 낮췄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맹점주들하고 더본코리아 측의 주장이 대립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 주 안에 가맹점주가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결국은 공정위에서 책임 소재를 따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맹점 이야기로 이제 약간 지역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외식 여건이나 지금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잖아요. 그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이 좀 심의가 내년도 이제 결정과 관련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심의가요, 다양한 쟁점에서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이 대립을 하면서요, 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주요 논의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였는데요. 그 이전에 있어서 올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 대립이 심해지고 있고요. 이거에 더해서 근로자 측에서는 업종별 차등 지급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특수 형태 근무 근로자들에게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제안까지 했었는데요. 네. 이 적용 범위 확대 여부는 국회나 경사노위 쪽으로 논의를 옮기자고 공익위원이 제안을 하는 바람에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업종별 차등 적용 이쪽 부분으로 지금 논란이 옮겨져 가지고요.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업종별 차등 지급하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소상공인 측에서 주장하기 특정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그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죠. 물가 상승의 효과를 제외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의 2배가 넘어간다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특정 업종에서는 사업주들이 상황이 안 좋아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최저임금 미만율이라는 지표를 제시했는데요. 최저임금 미만율이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에서는 무려 37%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31.7%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는 2.4%밖에 안 되니까 업종별로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건비 줄이자고 PC방 점주가 이제
과도하게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뭐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런 업종별 구분 적용뿐만 아니라 좀 주유수당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예, 소상공인 측이 주유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하루치 임금을, 휴일을 보장한다고 해서 유급 휴일을 보장한다고 해서 하루치 임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주유수당으로. 그래서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요. 한 주에 1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요,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3시간치 임금을 주유수당으로 더 줘야 됩니다. 그걸 감안하면 실제로 최저임금은 11,000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12,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서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주 15시간을 고용을 하게 되면 주유수당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갖다가 쪼개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주유수당을 갖다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합산을 해서, 이미 그러면 12,000원에 근접하는 수준이죠.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매년 최저임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해결 방안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자위원회와 근로자위원회의 입장이 워낙 좀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까 공익위원이 아니라 정부가 좀 개입을 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작년에도 발제를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 시스템은 사용자위원하고 그 근로자위원들 간에서 이제 합의를 하라고 하고 또 정부 측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까지 중간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정부의 의도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에 의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공익위원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쓸데없이 이제 논란만 오래 지속되고 소모적으로 시간 낭비가 이루어지니까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요. 최저임금은 어차피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뭔가 최저임금 논의의 시작점인 표준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를 하고요. 이 인상률부터 합의 기한 안에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합의안을 도출하면 그것을 존중하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가 최초에 제시한 인상률을 그대로 인상률로 정하는 시스템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소모적인 논쟁과 시간 낭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또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서울 시민은 이제 마용성, 마포, 용산, 이제 성동, 그리고 반면에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강남 3구에 이제 좀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에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1분기 경우에 강남 3구는 외지인이죠. 서울에 안 사는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25%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요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저점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요. 특히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아직 시장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고 회복되기 시작할 때는 원래 핵심지, 즉 이 경우에는 강남 3구죠. 핵심지부터 가격이 먼저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상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지인 강남 3구에 미리 지금 투자를 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서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 사실 매수세가 몰렸거든요. 그래서 1분기에 서울 거주자 매수 비중은 마용성이 무려 76%에 달했고 강남 3구는 69%였습니다. 그래서 마용성에서 4명 중, 새로 집을 산 4명 중 3명이 서울 거주자인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서울 외곽 지역, 뭐 노도강 같은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샀고요. 거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던 서울 거주자들이 그 아파트를 판 다음에 상급지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로 갈아탄 그런 수요가 몰린 요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마포구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예. 용산구랑 강남 3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인데요. 네. 그래서 마포구와 성동구에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할 경우에는요, 1주택자가 그러면 이제 취득세나 뭐 그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나 뭐 용산구 거주자들 이런 거주자들이 추가적으로 갭투자를 통해서 마용성 지역에다가 구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동산 시장 흐름이 이렇게 좀 흐르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계속 잇따르고 있던데 이게 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앞으로 이게 뭐 꺾일 것인지 상승세를 탈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관건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달려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낮은 지방에 집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강남 3구에 비싼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별로 비싸지 않은 집들을 다 매각을 하고 예. 차라리 강남 3구에 한 채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을 강화한 이유였고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 간의 집값 양극화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고 회복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부동산 가격 회복 시에는 원래 핵심지부터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걸 미리 예상해서 강남 3구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 3구의 지금 집값 상승률,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올해 집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를 하고 오히려 고가 다주택자들 위주, 고가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남겨놓겠다 하면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똘똘한 한 채를 유도했던 그런 메커니즘은 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이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간밤에 또 많이 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S&P 500 지수 올해 들어서 31번째 최고가 경신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다 상승을 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그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했는데요. 그 월가 전망치인 0.3% 증가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4월 소매 판매 증가율도 원래 0%에서 0.2% 감소로 수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소매 판매라는 것이 미국의 전체 소비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네. 미국의 소비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결국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을 시사해서 미 연준이 올해 2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9월 달부터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엔비디아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네. 엔비디아도 또 상승세를 이끌고 있잖아요. 예. 지금 목표 주가를 이제 또 높게 잡았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까요?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를 가동시키는 핵심 칩을 독점 생산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재기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전망치를 갖다가 140불대에서 지금 160에서 200불대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석병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의 대축제인 파리올림픽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을 두고 생지옥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생지옥이라는 악평을 받는 이유, 바로 최악의 더위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선수들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땀 흘리면서 막판에 담금질을 한창 하고 있는데요. 폭염이라는 복병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의 무더위, 해가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죠. 100년 전 파리에서 열렸던 하계올림픽과 비교를 하면 평균 기온이 3.1도 정도 올랐고요. 5년 전인 2019년 파리의 여름도 42도를 넘으면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3도까지 치솟으면서 프랑스에선 무더위 관련으로 5,000명 이상이 사망할 정도였는데요. 기후변화로 파리의 폭염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는 세지고 있어서 올해는 더 더울 거란 경고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이 없다는 겁니다. 선수촌 내부 사진을 지금 보면 방이나 거실 그 어디에도 에어컨을 찾아볼 수가 없죠. 대신 선풍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찜통더위가 우려되는데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겠다며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위는 대신 물을 이용한 냉각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마라톤 등 일부 야외 경기 일정을 이른 오전 시간에 배치를 하는 등 폭염에 대비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각 나라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쿨링 재킷과 시트 등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아이스 쿨러를 선수촌 방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자체 에어컨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가지고 올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으로 기록되며 선수 100명당 1명꼴로 온열 질환을 앓았죠. 당시 더위를 먹은 선수들이 열사병으로 실신하고 실려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더 더울 거라는 이번 여름, 파리올림픽이 생지옥 파리라는 오명을 얻지는 않을까 프랑스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 경기력에 영향이 없도록 대비 잘 해야겠다는 당부도 함께 전합니다. 네, 요즘 덥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하면서 오늘은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맑고 더운 내륙과 달리 제주도에는 올여름 첫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많이 덥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오늘은 더위가 절정이라고요? 네, 뜨거운 열기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무려 36도까지 치솟는 등 사람 체온에 육박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강릉의 기온이 여전히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서울은 22.7도, 대전은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모두 3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무려 36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이 무리한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강해지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 밤 제주도에는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장마의 시작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면 제주 산간에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남부지방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간 중부지방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5도로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까지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